반갑습니다. 중3과학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단원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물질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그 형태나 성질이 변하기도 하는데, 이런 물질들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과 상태만 변화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성질은 안 변하고 단순히 물리적 상태만 변한다 라고 해서 물리변화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물질의 성질이 원래 물질에서 아예 새로운 물질로 변해버리는 현상을 화학변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이나 아이스크림이 녹는 경우, 또는 플라스틱, 유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경우, 그리고 디퓨저나 향수의 향기가 밖으로 나와 퍼져나가는 경우는 원래 물질이 그 형태만 변할 뿐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게 아니죠. 즉, 물리변화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철이 녹슬거나 과일이 익거나 발효되는 것, 사과의 갈변 현상, 양초나 종이가 불에 타는 현상들은 기존의 물질들이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의 예시들입니다. 즉, 단순히 형태만 변했느냐 아니면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었느냐를 통해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도 이 원소 단위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원소 기호를 활용하면 화학 반응을 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분자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지며 새로운 분자에 재배치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총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결합하여 물 분자를 생성해내는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수소 분자의 분자식은 H2, 산소 분자의 분자식은 O2입니다. 이 두 물질이 만나 H2O라고 하는 물 분자를 생성하는데, 여기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원자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반응 전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2개가 각각 있지만, 반응 후에 H2O에서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반응 전후의 원자 개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들이 재배치될 뿐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면 안 되므로 분자의 개수를 조절하며 원자의 개수를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분자 앞에 붙은 분자의 개수를 개수라고 부릅니다. 개수를 조절해보면 반응 전에 산소의 개수가 2개이므로 반응 후 물 분자 개수를 2로 맞춰주면 반응 후에도 산소 개수가 2개로 서로 맞아지게 됩니다. 반응 후의 개수를 2로 했을 때 반응 후의 수소 개수는 총 4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응 전의 수소 분자의 개수도 2로 다시 맞춰주게 되면 반응 전후의 원자의 개수가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 분자를 생성하는 화학식을 다시 써보면 EH2 플러스 O2는 EH2O라고 표현해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만나 암모니아 분자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분자의 분자식은 N2, 수소 분자의 분자식은 H2입니다. 암모니아의 분자식은 NH3이므로 화학 반응식을 써주면 이처럼 되겠죠.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총 개수를 비교해봤더니 반응 전과 후의 원자 개수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응 전과 후의 개수가 서로 일치하도록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로 개수를 맞춰주겠습니다. 따라서 수소 분자와 암모니아 분자 앞에 개수에 3과 2를 각각 넣어주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총 개수가 서로 같아지겠죠. 핵심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총량 맞추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H4 메테인과 O2 산소가 결합하여 CO2 이산화탄소와 H2O 물을 생성하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 총량 맞추기. 반응 전과 후를 쭉 비교해보니 반응 전에는 수소 원자가 4개, 반응 후에는 2개가 있죠. 따라서 물 분자의 개수를 2로 해주면 반응 후에도 수소 원자의 개수가 4개로 맞춰지겠죠. 반응 후에 산소 원자를 보니 총 4개가 있고 반응 전도 4개로 같게 맞춰주려면 산소 분자의 개수를 2로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앞에 개수까지 맞춘 화학 반응식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개수를 맞추어 올바른 화학 반응식으로 완성해 보세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본 후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나트륨 그리고 염화칼슘이 반응해서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이 생겼다를 화학식으로 표현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총량을 맞춰주면 반응 전에는 나트륨 원자가 2개가 있지만 반응 후에는 나트륨 원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염화나트륨의 개수를 2로 해주면 나트륨 원자가 2개로 서로 맞춰지죠. 그 다음 탄소 원자의 총 개수를 비교해보면 반응 전에는 하나, 반응 후에도 하나로 일치합니다. 문제없죠. 산소 원자는 반응 전 3개, 반응 후에도 3개, 문제없고요. 칼슘 원자 반응 전 하나, 반응 후 하나 이상 없습니다. 염소 원자도 반응 전 2개, 반응 후 개수를 2로 맞춰줬기 때문에 반응 후에도 2개, 서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1700년대까지 과학자들은 플로지스톤설이라고 하는 가설을 믿고 있었는데요. 플로지스톤설은 물질이 타면서 그 속에 있는 불의 정령과 같은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물질이 가벼워지게 된다라는 이론인데, 이때 등장한 라부아지에는 이 가설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가벼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불의 연소가 되었을 때 오히려 무게가 늘어나는 금속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후 실험을 통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에 참여한 모든 물질들을 비교해보면 화학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은 항상 같고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즉 보존된다 라는 질량 보존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질량 보존 법칙이란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서로 같다, 즉 보존된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당연한데요. 화학 반응의 과정에서 반응 전과 후의 물질의 모든 원자의 종류와 수가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해서 염화은암금과 질산나트륨을 생성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에서 반응 전 물질인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에 재배치됩니다. 즉 물질의 종류는 달라지더라도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총량을 비교해보면 서로 같은 걸 볼 수 있죠. 탄산칼슘에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 탄산칼슘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이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응 전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표시해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들은 반응 후에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염화칼슘으로 각각 재배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이나 나무를 태울 때 연소되기 전보다 연소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재의 질량이 더 작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소 반응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 전 산소와 반응 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의 질량까지 모두 다 고려하게 되면 총 질량은 서로 같게 되어서 질량 보존이 역시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강철솜의 연소 과정에서는 강철솜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그 질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 전 공기 중에 산소의 질량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역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프루스트 이전의 과학자들은 화학 반응을 통해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루스트는 실험을 통해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 사이에는 늘 일정한 질량비로만 결합하여 물질을 구성한다라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는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라는 이론인데, 예를 들어 사과와 귤을 각각 한 개씩만 붙여서 상품을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사과와 귤의 질량은 사과가 귤의 2배라고 했을 때 몇 개의 상품을 만들어내던 간에 만들어낸 상품 속 사과와 귤의 질량비는 늘 2대 1이 된다 라는 이론입니다. 구리와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구리를 만들 때는 구리와 산소가 1대 1의 개수비로 결합해서 산화구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는 4대 1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산화구리 속에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늘 4대 1로 일정하게 됩니다. 산소를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산화구리는 구리와 산소가 1대 1로만 결합하기 때문에 산화구리 속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늘 4대 1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산소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4g의 구리는 1g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구리를 만들게 되고, 구리의 양이 8g이 있다고 한다면 산소 2g과 반응하여 산화구리를 생성하겠죠. 즉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물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의 개수비로 결합합니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1대 16. 따라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로 늘 일정합니다. 기체 분자 사이의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따라서 기체의 부피를 이야기할 때는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가 기체의 부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체 분자 사이의 공간이 기체의 부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피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온도와 압력인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는 에너지가 높아져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압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수의 기체 분자라면 온도와 압력이 서로 같을 때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같아지게 됩니다. 즉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기체의 분자 수는 기체의 부피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 기체의 분자 수비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와 같기 때문에 분자 수비는 곧 개수비. 이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기체의 부피비와도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일 이삭은 실험을 통해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기체가 화학 반응할 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를 가진다라는 기체 반응 법칙을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결합하여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내는 기체 생성 반응에서는 1대 3대 2의 간단한 정수의 부피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비율은 1개의 질소 분자와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하여 2개의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한다는 말이므로 기체의 분자 수비와도 같으며
우리가 앞에서 화학 반응식을 공부할 때 봤던 개수비와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기체 생성 반응에서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결합하여 수증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EH2 플러스 O2가 반응하여 EH2O라는 반응식을 만들게 됩니다. 즉 화학 반응에서의 개수비는 2대 1대 2이며 이는 곧 이 반응에서의 부피비와도 일치합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말 그대로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체끼리에서의 화학 반응에서만 부피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2리터의 염소기체와 4리터의 수소기체를 반응시켜 염화수소기체를 생성한다고 할 때 생성되는 염화수소의 기체의 부피는 얼마인가? 잠시 화면을 멈춰두고 문제를 풀어본 후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정답은 4리터입니다. 염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염화수소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하는 염소기체와 수소기체 그리고 생성되는 염화수소의 분자수비, 즉 개수비는 1대 1대 2이죠. 이 분자수비, 즉 개수비는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비와도 같으므로 염소기체의 부피, 수소기체의 부피, 염화수소기체의 부피는 1대 1대 2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염소기체가 2리터밖에 없으므로 반응할 수 있는 수소기체의 부피도 4리터 중에 2리터만 반응하겠죠. 즉 2리터 대 1리터 그리고 생성되는 염화수소의 부피는 그 2배인 4리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리터. 화학 반응은 기존에 있던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화학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기존의 화학 구조가 다른 구조로 바뀔 때 필요한 에너지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안에서 밖으로 방출되는지 아니면 밖의 에너지가 물질에 흡수되는지에 따라서 화학 반응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에는 방출된 열 에너지로 인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열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발열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손난로가 있습니다. 철가루와 숯가루, 소금, 질석을 넣고 물을 넣은 후에 밀봉하여 흔들게 되면 비닐 속 철과 산소가 반응하면서 산화 철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난로는 따뜻해지게 되겠죠. 또한 연소 반응도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며 열과 빛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염산 속 수소 이온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속에 수산화 이온이 결합하면서 물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에서도 두 물질이 수산화칼슘을 만들면서 열이 함께 발생하게 되는 에너지 방출 반응의 예시입니다. 반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주변의 열을 흡수함으로 흡열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지퍼백에 물과 질산 암모늄을 넣고 섞게 되면 고체 상태의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아 들어가며 이온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지퍼백은 차가워지게 됩니다. 소금은 물의 어는 점을 낮춥니다. 얼음물에서 얼음이 녹을 때는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녹게 되는데 소금이 물의 어는 점을 계속 낮추기 때문에 얼음은 계속 더 낮은 온도가 되어야 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얼음이 계속 녹아버리게 되므로 계속해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 반응은 물의 상태 변화로서 화학 변화가 아닌 물리 변화입니다. 이 물리 변화에서도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 하나의 예시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2학년 때 배웠던 광합성의 과정에서도
양분을 만들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광합성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듯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항상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이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앞에서 본 발열 핫팩이나 냉찜질 주머니, 그리고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음식 조리나 난방 같은 경우도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이용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물리 변화로 인한 에너지 출입의 예시로는 얼음이 녹으며 열을 흡수하거나 또는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는 경우,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도로에 염화칼슘의 제설제를 뿌리게 되면 염화칼슘이 눈 속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녹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열 에너지로 인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도로의 눈이 더욱 잘 녹게 됩니다. 이 또한 물리 변화로 인한 에너지 출입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